네, 이번에는 이어서 저희가 르네상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문예 부흥 혹은 뭐 학예 부흥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프랑스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서양사에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북유럽까지 확장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문학의 영역에서 출발이 돼서 나중에는 예술 전반으로 그다음에 신학으로까지 확장됐던 그 결과 결국 유럽 사회가 중세에서 근세로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던 사건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라든가 또 이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이 바로 이 르네상스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그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르네상스에 대한 선의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동이 벌어졌던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이 르네상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1855년에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역사가 중에 뮤슐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용어를 학계에 이제 쓰게 되면서 이것이 널리 이제 수용이 되면서 2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운동들을 르네상스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네상스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제 생겨나게 됐을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를 우리가 그 과정, 기원, 그다음에 발전, 그다음에 영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르네상스가 언제 누가 시작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어느 순간에 표면 위로 갑자기 떠오르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게 후대에 의해서 명명되고 이제 연구가 되게 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탈리아 북부에 이제 피렌체라고 있죠. 플로렌스라고도 부르는 이 피렌체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발생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탈리아 중에서도 피렌체 지역이 제일 르네상스의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피렌체에 가시면 르네상스가 남긴 수많은 건축물들, 그 다음에 조각과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고 있지요. 그 피렌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탈리아 왜 그게 하필 14세기에 이탈리아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게 유럽에서 이 이탈리아 지역이 지중해 중앙에 있고 이 유럽의 가장 밑에 반도처럼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이탈리아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십자군 전쟁도 그렇습니다만 오랫동안 동방과 서방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귀한 곳에 적절한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를 해 있었지요. 오랫동안 문화의 문명이 그리스에 있었는데 그리스가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동방과 서방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동서가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베니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도 이 옆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그쪽을 통해서 베네치아가 동방과 서방의 문물의 되게 중심지였는데 바로 그 옆으로 가면 지금 피렌체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가 동방과 서방을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특별히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0세기, 11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상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업단체들이 벌어지고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상업운동들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길드들이 조직이 되면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나중에 중상주의라고 넘어가게 되는 이런 시기로 경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제일 강력했던 동방과 그다음에 동양과의 무역을 연결하는 서방 지역의 제일 중요한 요새가 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고요. 그게 아까 대표적인 것이 베네치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네치아가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게 되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거래가 중요하게 되고, 금융거래가 중요하게 되니까 상법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 복식부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베네치아 대학교의 법과대학은 상법의 최고 권위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13세기가 되면은 유럽의 대학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럽의 대학들이 제일 먼저 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프랑스의 파리 대학,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지금 있는 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굉장히 경건하고 기독교적 색채가 대학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학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파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대학들은 성직자들의 영향력에서 대학들이 상당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동네의 유력 인사들이 학교에 돈을 대면서 교회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 있는 학교들은 아까 저 볼로냐 같은 경우는 교회법의 중심지가 되게 되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상법의, 그 다음에 살레르노 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신학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흥미롭죠? 이탈리아가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중심지인데, 로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시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자율적인 학문적인 풍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 세속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그 당시까지 유럽이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굉장히 싸웠는데요. 14세기가 되면 그런 전쟁의 시대가 대체적으로 끝나게 되고요. 특히 유럽의 북부 지역이 오랫동안 그런 그 유럽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쟁이 멈추면서 상대적인 평화기가 도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돈은 모여들죠. 장사가 잘 되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니까 이탈리아 북부로 돈이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 다음에 멈추게 되면서 그 평화기가 도래했죠. 거기에다가 이 교회로부터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학문적으로 보장이 되니 기존과는 다른 학문 활동,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오른쪽에, 바로 이탈리아에서 조금만 가게 되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깊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럽은 오랫동안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1000년 정도 지속이 됐죠.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래되면 발전도 하지만 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고 그런 동어 반복을 하게 되면 지겹거든요. 근데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것에 신물이 나는 젊은 세대들이 출현하게 되죠. 그게 아까처럼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곳에 나타났던 새로운 젊은이들이 맨날 동어 반복하는 이 수리 부작을 하는 거에 이 매너리 보링을 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뭐가 something new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찾고 있을 때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문헌들을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문을 읽던 시대에 구한말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영어로 된 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배제나 이화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던 친구들이 한문책이 아니라 영어 책들을 읽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꿈꾸게 되죠. 또 조선 말이 되면 유학을 쭉 하던 친구들이 중국으로부터 북경에서 넘어온 한역서, 서양 선교사들이 썼던 책들을 한문으로 번역했던 서양의 선진적인 과학책들 혹은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이 친구들이 북학파, 나중에는 실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서 베네치아의 옆에서 피렌체 쪽 사람들이 그 그리스의 문화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분명하게 1054년이 되면 동과 서가 갈라섰단 말이에요.
1200년에 동로마 제국과 전쟁하고 나서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된 게 길게는 400년, 짧게는 20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쪽에서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결정적인 게 뭐냐면 1453년이 되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아예 멸망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쪽 지역에 살던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도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 돈을 갖고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싸들고 도망을 오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리스어로 쓰여진 고대 문헌들, 이탈리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읽었던 친구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뜨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동방과 서방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만났던 게 그리스의 고전들인데요. 이 그리스의 고전들은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영향을 끼쳤던 그 로마의 그 제정식, 로마의 초창기 사람들, 로마의 전성기 때의 학자들의 글들이 들어온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인들하고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생각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보았죠. 그 인간의 지성을 존중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인간의 육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을 인정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전부 다 누드로 경기를 뛰었다라는 거는 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담삼아 말하면 사람이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관음증 환자이거나 노출증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아름답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통을 벗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 또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고귀한 이성, 합리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이 스토아라든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로 오게 되면 도덕성이라든가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고대 그레코 로만의 인간은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지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 이해가,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육체 모두가 타락했고 그것이 성을 통해서 유전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 비관적인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천년을 읽어왔는데, 그리스 고대 철학들, 그 다음에 세네카의 글들, 그 다음에 키케로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인간관을 갖고 있었구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심지어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젊은이들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죠. 그거의 선두를 끊었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기에르 단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테가 바로 이 피렌체가 속한 동네를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에서 단테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가이자 당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황제파하고 그 다음에 교황파 싸움을 할 때 이 사람이 섰던 지역이 진미도에서 망명을 하고 있던 중에 책을 한 권 쓰는데, 그게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 신곡은 사실은 중세에 나왔던 여러 책 중에 기독교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세상을 세 개로 나눠요. 지옥, 연옥, 천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에 갔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 당시에 그 실존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설명을 하죠. 자기가 싫었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들 전부 다 지옥과 연옥에 다 보내는데요. 이게 결국은 유럽 사람들한테 우주가 천당과 연옥과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미지를 머릿속에다가 이게 심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라 디바인 코미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었던 게 아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글을 누가 무슨 언어로 쓰냐면 라틴어로 쓰지 않고 피렌체 지방 언어로 씁니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어로 쓴 거죠. 그 당시에 문학은 키케로 이후로 라틴어로 얼만큼 더 잘 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얼만큼 더 한문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느냐가 학자의 어떤 그런 기준을 평가한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 서유럽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방 언어가 있었지만 영어도 쓰고 프랑스어를 썼지만 학자가 된다. 내가 라틴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 라틴어로 문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시대를 역류해서 자신들의 지방 언어로 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문을 쓸 때 갑자기 한글로 소설을 쓰거나 한글로 시를 쓰는 사람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기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쓰는 순간 저열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썼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탈리아어로도 라틴어를 능가하는 문학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방 언어, 내가 라틴어가 아니라 라틴어 같은 공용어가 아니라 내가 살던 우리 지역과 민족의 언어로 문학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일파만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세익스피어가 영어로 문학을 하게 되고 세르벤테스가 스페인어로 자기 문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소위 말한 민족 문학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면 문학을 각 언어로 하게 되면 꼭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야 돼? 우리나라 말을 쓰지 이러면서 자국어 성경 번역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그 민중들만 쓰던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탁월한 문학가들에 의해서 자국의 문학을 쓰게 되면서 그들의 언어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는데 이 신곡에 보면 이 단테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거죠. 이 기독교로 말하면 이교도입니다. 기독교가 지난주에 제가 그 초창기에 기독교가 영향력 끼치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플라톤 철학을 가리키던 헤파티아 같은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콘스탄티누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힘을 얻게 되자 많은 그 보수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군주들이 기독교 지역에서 이교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운동들을 굉장히 강하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교도들, 특히 약간 그리스의 신화라든가 이교의 신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없애서 기독교의 성당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이 단테 같은 사람이 지금 천당과 지옥과 연옥을 설명하는 이 글에서 자신을 안내하는 길잡이를 성 베드로나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라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을 등용한 거죠. 이것 자체가 이제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기독교가 더 이상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문화적 접변 현상이 여기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 그다음에 종교 예술을 현대 기독교의 문학과 예술과 접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나온 진정한 의미에서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을 보통 그 페트라르카라고 부릅니다. 이 페트라르카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단순한 형식이나 언어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 로마 문학의 그 문화의 핵심이 결국 뭐냐? 그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다.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야기된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어떤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냐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걸어 다니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지고한 인간의 대상으로 보거나 기독교의 성인들을 우리의 인간의 롤 모델로 본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레코 로마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키케로라든가 세네카 같은 그런 인물들을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였느냐? 하나는 합리적인 사유를 했던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새로운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고 그런 구체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 시대의 새로운 그 인물상으로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고대에 그런 사람들이 썼던 글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이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페트라르카에 의해서 소개됐던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활동들을 묶어서 휴머니즘이라고,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문주의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르네상스가 인문주의를 낳았는데요.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 14세기, 15세기적 버전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그리스 로마의 문학적 혹은 그들의 사상을 접목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 삼는 휴머니즘은 보통 우리가 그 앞에 세큘러를 붙입니다. 세큘러 휴머니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은 기독교와 불편한 관계를 갖지만, 적어도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명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꽃을 피웠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거기에 약간 페트라르카든가 보카치오 같은 유명한 문인들이 나타나서 훌륭한 작품들을 남기고, 또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아니면 미켈란젤로라든가 아니면 라파엘로 같은 어마어마한 문학, 이 예술가들이 거기에 출연하게 되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또한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또 사상적인 자유로움이 있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 플러스 경제적인 서포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왜 피렌체였냐면, 그 피렌체를 지배했던 그 통치 집안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은 아까 좀 근대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금융업이 출발할 때 그 유럽 최초의 금융업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그 금융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으로 떼돈을 번 엄청난 귀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막대한 부를 갖고 그 피렌체의 공화정을 유지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엄청난 부를 뭐에다 썼냐면, 지금처럼 전 유럽의 탁월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그 재정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렌체로 와서 이들이 제공해주는 그 돈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들이 건설한 새로운 성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배당이라든가 그들의 그다음에 그들의 캐슬, 그들의 성 속에다가 이런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4세기, 15세기의 피렌체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메디치가라고 하는 굵직한 후원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르네상스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르네상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그 로마의 피렌체 지역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언어를 익히고 그 글들을 읽었던 청년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게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인쇄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 유럽에서 새롭게 넘어온 문헌들이 만약에 그냥 예전처럼 필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소수의 독특한 학자들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구텐베르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유럽에서 인쇄소들이 이제 그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인쇄소라고 하는 건 동네에서 무슨 간단한 인쇄물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인쇄업은 새로운 아주 특정 비즈니스였고요. 인쇄소는 굉장한 규모의 그 기업이었고 그것이 그 기존의 대학들과 병행된 새로운 학문의
견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인쇄소가 했던 중요한 일은 이제 성경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제일 보편을 읽었던 책이니까요. 동시에 지금처럼 그 서유럽의 그리스에서 넘어온 잊혀졌던 고대 책들,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썼던 책들, 이런 그 이후에 중세 신학들 썼던 이런 문헌들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유럽 사회에다가 이제 쏟는 이런 출판업 같은 기능을 인쇄소가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읽어내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스 말도 잘 알고 라틴어도 능통한 학자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를 익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학문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인문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 인문학자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대학이 아니라 인쇄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아카데미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학문의 지경이 이 유니버시티에서 유니버시티 바깥으로 인쇄소를 중심으로 한 곳에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그게 또 아까처럼 이게 인쇄소에서 찍어서 대량으로 유포하게 되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새로운 정보가 전 유럽으로 예전과는 상상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유럽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인쇄소가 발전되지 않았던 인쇄업이 활자 인쇄소가 나와서 빠른 속도로 찍어내는 일이 없었다면 이탈리아 지역의 독특한 현상으로 끝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찍어서 유럽으로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유럽에 이런 문화가 이제 그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아까처럼 그 고전어 그리스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처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인문학, 아까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한 관심으로만 출발했지만 이게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요. 신학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가 중요하네. 근데 다른 사람은 플라톤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읽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원래 신약 성경이 원래 그리스어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스어 성경책을 읽어봐야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에 묻혀 있었던 그리스어 사본들을 찾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을 모아다가 신약 성경 원본을 한 권으로 묶어서 편집해서 출판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교회사 1500년 동안 최초의 일입니다. 그게 동시에 두 군데서 벌어집니다. 하나가 이게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16세기 이르러서 하나는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알칼라 대학 이름을 라틴어로 부르면 콤플루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칼라 대학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학자, 라틴어 학자, 그리스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대조해서 병행해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성경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콤플루툼 대조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8개국어로 함께 성경을 그리스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놓은 책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지고요. 그걸 개인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라틴어를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에 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바울 신학의 성경에 정통한 걸 알고 제가 창피하게 느껴서 그 다음에 성경 연구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시작하게 되고 곧 유럽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유럽에 있는 그리스어 성경 사본들을 수집을 해서 마침내 1516년에 에라스무스 단독의 이름으로 출판사에서 그리스어 성경책을 출판하게 되죠. 이 성경책을 그해 누가 읽느냐? 마르틴 루터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7년에 면제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문헌을 읽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그게 인간이 이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도덕적 존재다. 인간이 이성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가 이루어져서 그게 문학, 그 다음에 예술로 발전했는데 그게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가면서는 원어 성경을 복원하는 작업으로 읽게 되고요. 그 영어 성경을 원어로 읽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신성불가침한 성경으로 읽었던 라틴어 안에 수많은 오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찾아낸 것만 해도 2000개가 3000개가 되는 오역들을 찾아내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여러분 나중에 그 구글에 들어가시면 모세의 뿔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를 찾으면 라파엘론가 미켈란젤로인가가 그 만든 유명한 모세 조각상이 있는데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광채가 나잖아요. 그 광채라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되어 있는데 고대에는 다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지금 있는 모음은 근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있는데 글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제일 잘했다고 말하는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할 때 오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머리에 뿔이 달렸다라고 번역을 한 성경을 낸 게죠. 그게 이제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읽었던 예술가들이 모세를 그렸을 때 전부 다 머리에 뿔이 달린 걸로 그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읽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오역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사도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을 나중에 라틴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고백하라라고 번역합니다. 결국 이 단어의 번역의 차이가 결국 고백하라라고 하는 요 말에서 나중에 카톨릭교회 7성례 중에 있는 고해성사의 신학적 정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못했더니 그 번역의 잘못이 잘못된 교리로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결국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성경 번역의 오류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쌓였던 로마 카톨릭 전체의 위상이 금이 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결국 이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삼았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성경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본래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성경을 민중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럼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닌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르네상스가 초래했던 교회사의 되게 중요한 그 부산물이라고 또 아니면 어쩌면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